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사회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시거나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가 당내 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지도부에서 이 사실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의당은 공식 부인했습니다. 김한 기자, 네. 요즘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성비위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도 지금 이 뉴스 보도에 나왔듯이 네. 성폭력 관련된 주장이 나왔는데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사건. 네, 어제 이제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인데요. 정의당의 청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SNS에 당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실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제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걸 이제 당이 조직적으로 묵살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강민진 전 대표의 주장은 두 번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피해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당 행사가 끝나고 자신에게 이제 그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이제 여영국 대표에게 알렸는데 그 당내 이제 그 해당 공과 위원장을 통해서 그 대표가 당사자에게 경고하겠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구두로 전달을 받았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한 이유가 이제 이건데 그 해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이 됐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피해는 이제 이 강민진 전 대표가 이른바 이제 직장 내 갑질 의혹, 택배를 옮겨놓아라 이런 지시를 한 이유로 이제 사임을 했는데 네. 그 직후에 또 다른 정의당 당직자에게도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제 주장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네, 오늘 입장도 나오고 해당 그 위원장이 보냈던 사과문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강민진 전 대표 요청에 따라서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예. 이 강 전 대표와 이제 요구 합의대로 서면 사과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당의 기록이 남아 있다. 네. 은폐하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당의 입장이고요. 또 다른 이제 당직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지금 김한 기자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 이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성적인 의미가 담긴 성폭력인가 아니면 그냥 성적인 의미가 없는 접촉 행위인가 이것에 대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이고, 지금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나 성비위 사건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발생했을 때 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존중해서 공개 비공개 처리 자체도 사실은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의당 공식 입장은 강민진 대표의 동의하에서 이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대로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서 지금은 이 사건 자체에서 어쨌든 표디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식당인지 술집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표현을 정의당에서는 했고 성추행적 성격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민진 전 대표의 이제 주장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과문을 받고 정리가 됐던 사안이라서 이제 재반박을 또 강민진 전 대표가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정의당에서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앞에 이제 두 건, 그러니까 올해 3월
어느 시점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에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당직자에 의한 행위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직장 갑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강민진 대표는 이제 자기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네.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게 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양쪽의 공방이 좀 치열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강민진 대표도 여러 가지로 좀 정신적인 거나 여러 면에서 취약적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강민진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다 또 100% 수용하기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네. 그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네. 판단하기 어렵고 직접 개입하신 사건도 아니다 보니까 김한 기자는 네. 취재한 입장에서 어떠세요? 강민진 전 대표와 정의당 측의 입장? 저도 뭐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정의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진보 정당으로서 어쨌든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뭐 젠더 소수자 이런 문제들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부분들에서 되게 강한 목소리, 그다음 강한 원칙, 그렇죠. 이걸 주장해 왔는데 그렇죠. 지금 정의당의 설명에 보면 약간 가해자 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표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정의당에서 낸 입장, 공식 입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강민진 이제 전 대표의 표현으로는 은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은 네.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게 비공식으로 논의됐고 이런 게 본질이라기보다는 예. 정의당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 가해자 네. 쪽의 입장이 반영된 듯한 이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포인트는 강민진 이제 전 대표가 반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과를 했고 그 당시에 끝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공천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두 부분이 당사자에게는 네. 납득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문제는 일단락이 지어졌고 후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한 것뿐이다, 공천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의당스러운 접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다면 김준호 변호사 앞서 이제 3월 발생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다지 어떤 그 사안 자체에 대한 그 논란이나 의문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아니 일단 제소가 됐으면 예. 이제 내부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서 처리 중이라는 것이고 네. 이게 또 뭐 이제 각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런 과정 속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3월 건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다거나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뭐 뭔가 처벌이나 징계를 하더라도 네. 그 층위와 소명은 또 다 듣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또 뭐 정의당 그 전에 또 한 번에 그 전 당시 대표가 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정의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네. 김준호 변호사가 보기에 정치권에서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경각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는데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성적인 논란과 비위,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사실 이게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다 한편에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묵인되거나 쉬쉬하던 것들이 훨씬 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조건이 그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예. 그거랑 별개로 몇몇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유사한 그것보다 수준이 낮다라도 어쨌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는 거는 네. 좀 특별한 경고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김한 기자는 네. 혹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김종철 전 대표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 장혜영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 동료 시민을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성범죄 발생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이라는 말에서 이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 정도는 저질러도 뭐 이런 일 정도는 해도 용인되고 묵인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정확한 단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뭐 보수 정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각성 이게 없으면 이게 사실 어떤 뭐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자기를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라는 인식, 그 인식 자체를 가져야 이게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치권 전체에 그야말로 각성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 당선 확정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홀로 출마했기 때문인데 대구 경북에만 5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역대 선거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없어? 네. 대구, 경북, 전남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무투표 당선자들이 나왔다라는 MBC 뉴스 보도인데요. 김한 기자, 이거 네. 지방선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당선자가 벌써 나왔다. 네. 지금 뭐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투표를 하려면 벌써 이제 난 6월 1일 지나면 당선증만 받으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전체 후보 이제 7,616명 중에 494명이 투표를 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자로 이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많네요. 494명.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치러진 3회 지방선거 때 네. 무투표 당선자가 496명이었거든요. 그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89명이었어요. 근데 4년 사이에 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역이 한 5배 정도 늘었다 이런 거고요. 이번 선거 경쟁률 역시 1.8대 1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뭐 이런 상황은 당연히 이제 예측하시는 대로 뭐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뭐 네. 호남, 영남 지역에서 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체장 중에서도요? 네, 시군 구청장을 뽑는 선거.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내가 나가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후보가 없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겠죠. 전망이 없다. 내가 나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승산이 사람들이 없다. 예, 포기란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네. 뭐 광역의원은 106명, 기초의원 381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무투표로 당선되게 됐습니다. 제가 심지어 보니까 예. 재선 무투표 당선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무투표가 두 번째란 네, 말이에요? 두 벌써? 번째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포스터도 못 붙여요. 벽보 한번 붙여보고 싶었는데 벽보도 안 붙이고 당선이니까. 이번 네.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 특정 지역의 도지사 후보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경북인가요? 경북이죠. 예. 예. 그러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이제 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후보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이번 선거에 어떤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김준우 변호사. 네. 이 뭐 지방 선거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어떻게 보자면 네. 중요한 네. 선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많다는 건 뭔가 우리 선거 관련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다 다른데 네. 이제 2인 선거구인 경우에 양당이 이제 독식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시도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소선거구제를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인 그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 존재하고 지역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본선보다는 역시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뭐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한 명 공천하고 국민의힘 한 명 공천하면 그 외에 뭐 정당이나 무소속에서 아무도 없는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정치가 지금 선거 직후 대선 직후라서 좀 뭐랄까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영남권에서 좀 도전하지 않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미 대선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이로 국민의힘에서 이겼기 때문에 호남에서 보수 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굳이 도전하지 않는 것도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경쟁이 없다는 거는 부패의 우려도 있고요. 네. 공천만 하면 당선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빨리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제도적인 개선 보완이 이루어지면 좀 바뀔까요? 지금 이제 지역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예. 그 현수막에 걸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지역은 4명까지 당선됩니다. 4등까지 당선됩니다. 네네. 3등까지 있어요. 당선됩니다. 이런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 구조가 극단적인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가 나가서 선거를 해본다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이제 선거전이 시작될 때부터 지역별로 당선 가능성 거의 없는 지역들이 후보자도 알고 있는 네. 뭐 이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수십 년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럼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완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도 다른 정당 이제 말하자면 후보자도 당선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거가 이제 섞이거나 희석되는 이런 효과들이 발휘돼야 되는데 양당 구조의 기득권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김준우 변호사가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분야지만 네. 뭐 선거구제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일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지역 선거에도 그러니까 일본도 무투표 당선자가 상당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풀뿌리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일본도 정치 선진국은 아니죠. 네, 그렇죠. 자민당 장기 집권 보면 그건 무슨 근데 결국 단체장 결선 투표제라든가 뭐 단기 이양식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권역별 명부제.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좀 실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존하는 선거제도로는 이게 안 좋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경쟁이 약화되면 정치의 품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유권자와 시민만 손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영국 법원에서 네.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뭐 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성희롱으로 봤다고요? 네, 오늘 뭐 가장 많이 읽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뭐 그렇던데요. 예. 영국에서 어떤 전기 기사가 고용주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라는 거에서 본인이 성희롱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성희롱을 당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회사의 감독관이 뚱뚱한 대머리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제 자신을 불렀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인에 대한 성희롱이었다라는 네. 건데 이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고요.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고 칭하는 건 네. 차별의 한 형태다. 예. 여기까지는 뭐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성희롱이라고 본 이유가 네. 벗어진 남성의 머리를 놀리는 건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본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성희롱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이게 남의 나라 법원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전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고용심판소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독특한 노동법원 제도인데 예. 이제 법률가도 물론 법률가 기본이 됩니다만 이제 그 뭐랄죠 3명 중에 각 한 명씩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의견을 들어서 네. 이제 선임 약간 노동위원회랑 비슷하면서도 이제 법원의 성격을 가진 네네. 좀 그런 곳이긴 한데요. 예. 이거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안 되는 영어로 영국 쪽 기사도 찾아보긴 했는데 네. 이 대머리 옆에 붙어 있는 다른 표현이 또 성적인 표현이 같이 붙어 있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은 문제 삼지 않고 이 블레드인가 하여튼 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더 문제 삼았는데 예. 이 표현이 원래 영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런던에 3박 4일밖에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좀 들고요. 네. 효디가 네. 영국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5년 동안 있었는데 저는 학술적인 영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뭐 욕설이나 비하나 은어는 잘 모르시는데. 예, 성희롱적 발언 제가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어쨌든 이게 얼핏 제가 기사 보긴 1심 판결 같아가지고 네. 요게 이제 그 뒤로도 항소심이나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네. 흥미롭긴 합니다. 우리 사회 같으면 그러니까 차별적 표현이지만 예. 이거를 그 성희롱의 범주로 넣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재밌는 사실은 네. 이 심판원 했던 세 분이 모두 약간 탈모 증세가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본인들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라는 보도를 할 때 네. 유럽 쪽에서 이제 이런 말한 혐오나 모욕적인 표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많이 봤었었는데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유럽에서 그 EU에서도 논의 중인 건데 이른바 당사자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사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우선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제 그렇죠.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원칙이냐 무조건이냐 아니면 뭐 어떤 원리냐 표현을 이해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영국 법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혐오 표현이고 모욕이 될 수 있고 이거를 희롱적 발언이다. 근데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성적인 비유나 은유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저는 뭐 영어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식의 어쨌든 좀 전향적 그러니까 자유권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표현은 뭐 한계가 있는 표현이다. 하면 안 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섹스 릴레이티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예. 거기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존엄성을 뭐
뭐랄까 부정하고 뭐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우리 법원에서 만약 이게 들어온다면 이걸 성희롱이라고 판단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네. 사장이 근로자에게 24년인가 일했던 이 근로자에게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썼다면 예.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폭언이나 모욕적 표현으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이 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 부친께서도 선친께서도 탈모인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표현 좀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